안녕하십니까. 분당의 나라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손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료 중에 그 비타민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전문 과목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의학이라는 전문이 있어요. 질병을 예방하는 쪽.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로 이렇게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했었던 영역들이 점점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했죠. 나는 몸이 어디가 조금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정상 영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여기 계신 분을 보고 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웃는 걸까요? 비웃은 걸까요? 그죠?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검사에서 보여지는 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거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기능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MRI만 봐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신경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병으로 가고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덩어리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은 다가 아니더라.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의학들 이런 것들을 관여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약만 먹는 것보다는 몸에 좀 또 혈압을 좀 더 올라가지 않겠죠. 뭐 이런 거 그런 영양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찾아내서 더 공개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환자도 아닌 것 같고 정상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비타민 C 암 연구회니까 그 비타민 C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한번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타민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한번 그냥 비타민 C 한 개라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오늘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C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제가 하는 게 아까 비정상이라는 건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질병이 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죽기 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의사인데 일본 의사예요. 그러니까 혹시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호스피스. 호스피스는 이제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 그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통증약 뭐 이런 것만 이제 좀 컨트롤 해가면서 생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고 인생도 좀 정리해주고 이제 그걸 관리해주는 이제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 저분이 이제 그거를 하면서 환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은 25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이렇게 죽기 전에 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예. 근데 그 중에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런 것과 담배도 좀 빨리 일찍 끊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방향에 대한 걸 꾹 참고 있다가 왜 부모님도 그런 거 많잖아요. 애들 고생할 때까지 다 참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재산 물려줘봐야 뭐 합니까? 예, 그런 것보다 저 건강할 때 그런 자기가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 가면서 자식들에게 좀 뭐 이렇게 좀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방향 제시할 거 제시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치료의 의미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나서 치료하면 뭐 합니까? 병나기 전에 조금씩 치료해 나가면서 자기 관리하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저걸 참 좋아하는데요. 저거는 뭐 사실 보면 풍자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이랬더니
어릴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려고 그러다가 막상 어른이 되니까 이제 다시 어린 시절로 가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돈 벌고 싶어가지고 건강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벌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나빠지니까 거기다 번 돈 다 투자해 버리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항상 미래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현재도 제대로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미래도 제대로 못 가는 뭐 이런 거가 가장 어리석더라 뭐 이런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걸 잘 생각해 보면서 좀 더 현재를 좀 더 좀 알차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건강을 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친 건강에 대해서 다시 돈을 쓰는데 얼마나 쓰느냐. 2012년도에 한번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반을 죽기 한 달 전에 다 쓴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3일, 바로 직전 3일에 그 반을 쓴대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버는 돈의 반을 그냥 조금 하루 이틀 더 살기 위해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건강할 때 더 즐기면서 가끔은 좀 호텔 가서 좀 이렇게 좀 대접도 받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게 더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노화라는 게 우리는 그냥 늙는다라는 개념으로 써왔어요. 그죠? 한자어로.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에이지.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혹시 요즘에 광고 보면 안티에이징. 자, 그래서 항노화라고 그러죠. 항노화가 바로 안티에이징입니다. 근데 에이징이 안 되는 거잖아. 내년 됐는데 올해랑 나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후년 됐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에이징을 안티하게 하는 거, 반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건강한 노화, 즉 에이징을 헬시하게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논문 통계를 보면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20대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행복 지수가 훨씬 높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적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실제 더 행복하지 않아요?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외모만 20이었으면 좋겠네. 외모만 20이었으면 좋겠지. 그냥 지금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인드로 제가 20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여자들 많이 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쑥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예, 그래서 마인드는 늙어갈수록 좋고 에이징이 될수록 좋고 얼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시 에이징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헬시 에이징. 그래서 노년기의 꿈이 이런 게 있죠. 9988-234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꽥. 예,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0, 30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가 건강한 마인드가 좋다고 봐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의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병 진단 받아가지고 비싼 MRI 자꾸 찍고 뭐 그거 안 나오면 궁금해가지고 또 찍어봐야 되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저 큰 병원에서 또 이 큰 병원 가보고 이런 걸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헬시 에이징 메디신. 그러니까 건강한 노화 의학이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쪽 영역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왜 생기느냐?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몸에 어떤 시계가 있을 거예요. 유전자적인 시계.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뭐 텔로미어, 시어리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냥 유전자가 늙게 만드는 거야. 근데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 내적인 어떠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더 늙어버리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쓰는 거. 산화. 그러니까 똑같은 철도요. 맨날 비 맞는 데다가 자전거 같은 거 막 맨날 비 맞는 데 놔두면 금방 녹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잘 보관해두면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도 그런데 사람도 안 그렇겠어요. 맨날 밖에다가 방치해두고 그러면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이렇게 가꾸고 막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산화 손상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녹이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산화 손상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 보세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한 분은 도시에 살고 한 분은 농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자외선에 의한 산화 손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햇빛 안 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훨씬 더 피부가 좋은 거예요. 산화 손상이 적어요. 근데 물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단점 때문에 또 비타민 D가 부족해졌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니까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당뇨병도 많이 생기고 뭔가 암도 증가하는 거고 이런 게 뭔가 이런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를 막으니까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또 비타민 D에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햇빛도 안 쐬고 비타민 D를 좀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담배에 의한 산화 손상이 또 보니까 한 분이 저 형처럼 보이죠? 쌍둥이인데 그렇고 아주 신기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신문 사진을 스크랩해 왔는데 요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이게 신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2012년이니까 9년에서 12년이니까 정확하게 4년이 흘렀는데 4년 동안에 우리 저렇게 바뀌는 사람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사진 4년 전 거랑 지금 비교해 봐봐야 큰 차이 없어. 한 10년쯤 돼야 내가 10년 전에 이랬구나 이러지만 4년에 완전히 할아버지로 바뀌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뭐 싼 거 먹었겠어요? 뭐 5,000원짜리 먹었겠어요? 좋은 거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왜 생겼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이 잠을 못 자게 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오면 특히 여자분들 환자들이 오면 되게 이제 중년기 환자들 오면 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하세요? 요새 잠이 너무 딱 둘 중에 하나네. 남편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몰래 돈 누구한테 못 받은 거야. 이거 아니면 남편이 뭐 딴 생각했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정말 대개가 중년기 때 여성분들의 스트레스는 그렇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게 일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잠이 잘 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가 딱 왔는데, 뭐 이런 전화들. 왜 이분이 전화를 했지? 막 이런, 그런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좀 주변에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 그때 팍 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그러드는 느낌이 있는 이런 스트레스들은요, 실제 혈관 수축도 확 일어나고요. 굉장히 사람, 이렇게 순환 자체를 굉장히 막아줘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현상들, 무슨 행사가 있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거기다 이제 남편까지도 이제 이해 못 해줘.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어떤 스트레스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이거는 자기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율신경계가 그걸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자고 싶어도 맨날 밤에 전화 와가지고 무슨 어디서 무슨 뭐 폭탄이 터졌어요 막 이러면서 잠을 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노화의 가장 주범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저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임기 마치면 또 즐겁게 지내시면 또 금방 조 상태로 계속 가시겠죠. 조 상태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몇 년 동안에 우리 이제 사망의 원인도 한번 이렇게 쭉 통계를 봤어요. 제일 많은 게 암이에요, 우리나라가. 쫙 똑같이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뇌혈관 질환들, 뇌경색, 뭐 중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 역시 마찬가지 심근경색 같은 걸 거예요. 근데 혈관 질환이나 암은 현재 밝혀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역시 많은 게 이 녹이 쓰는 거와 관련된 게 산화에 의한 게 가장 크더라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산화, 항산화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해산소. 네. 뭐 영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옥시젠 프리 레디칼 이러는데 유해산소라고 그래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아마 연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손상이 아마도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인가 미국의 그 유명한 타임지에서 이런 주제로 침묵의 살인자, 염증. 우리 진단명 중에 보면은 관절염, 네. 그죠? 또 뭐 있을까? 맹장염, 위염, 염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염증입니다. 염증, 그죠? 염증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름이 차는 염증도 있고요. 뭐 고름은 안 보이는데 그냥 아프기만 해요. 뜨끈뜨끈 아프기만 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그 염증이 반복이 되게 되면요. 이제 그게 다음 2차 질병으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게 이 책에 써놨냐면 요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만성적으로 염증이 자꾸 반복되니까 암도 많이 생기고 아까 얘기했던 심혈관 질환들 혈관 질환 많이 생기고 알츠하이머니까 이제 치매 같은 거 그죠? 치매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당뇨, 관절염, 뭐 자가 면역 질환이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기관지 천식 이런 게 이제 자기 면역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신경계 질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하여튼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폐 질환들 뭐 각종 질환들이 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오더라. 염증의 반복. 염증의 반복이 결국은 산화 손상인데 그걸 그림으로 걸어보니까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해서 산화 반응이다. 녹쓰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의한 현대 질병의 90%가 관련이 있더라. 산화 반응과. 그러면 항산화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조금씩 늦춰가는 게 좋겠죠. 네. 항산화제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가 좋다. 그럼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어요. 항산화제. 근데 걔네들은 고분자 단위예요. 그거를 식물성 항산화제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주 단위가 좀 내려와서 기초적인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중에 큰 영양소 마크로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열량을 만들고 내 몸을 구성하는 거. 근데 그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또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요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에는 비타민 A, C, E, 에이스, AC 그리고 B군이라고 있어요. B군은 B1, B2, B3, B5 사는 없습니다. B1, 2, 3, 5, 6, 뭐 B6번, B 뭐 세븐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뭐 12번, 12번까지 막 나가요. 간 혹자는 17번도 있다고 그러고 막 있어요. 근데 그런 비타민이 많은데 그중에 B1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큐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이제 B1이 코큐텐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가 에이스와 B1. 요게 이제 비타민 중에 항산화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죠. 바로 비타민 C. 왜 그러냐면 하나가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어서 항산화제의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쭉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시면 야 비타민 C 하나만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냥 종합 영양제로 보충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이 뭐냐 이거야. 비타민이라는 게 궁금하죠. 비타민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르몬. 사실 비타민이나 호르몬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백질에 가장 쪼개고 하면 남는 거 그게 아미노산. 요 아미노산이나 호르몬이나 비타민은 모두 질소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N이라고 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데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단위 구성 물질을 다 우리가 표현해서 아민이라고 그래요. 아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몸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활동을 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민이에요. 요분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 나올 거고. 성장기 때는 막 성장 호르몬이 빵빵 나올 거고. 그죠? 그걸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는 아민을 호르몬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만들기도 해. 어떤 거는 못 만들기도 해. 만드는데 이따만큼 만들어. 그러니까 몸에서 기능할 만큼 못 만들어. 그런 아민을 비타민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이탈이 뭐죠? 생체에서 생기는 생체에 필요한 아민인데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음식에서 좀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런 류를 호르몬이라 하지 말고 비타민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반드시 보충이 필요하다 이거죠. 몸에서 만들어서 절대 안 된다. 재밌는 게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게 비타민 C란 말이에요. 비타민 C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생쥐는 만들어져요. 생쥐는 비타민 C가 만들어지는데 그 생쥐한테는 호르몬이 되겠죠. 그죠? 생쥐는 호르몬이에요. 비타민 C가. 우리는 비타민 C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어서 다 충분히 쓰면 호르몬. 안 그러면 비타민 C.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거는 이제 아미노산만이 가진 특별한 구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미노산을 분류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 보면 비타민이라는 게 정리가 되죠. 호르몬처럼 단위 작용을 다 하는 것들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서 좀 보충을 하죠. 그래도 몸에서 만들어져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타민 D예요. 햇빛만 잘 쬐면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원료가 부족해져서 점점 햇빛을 많이 쬐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비타민 D를 햇빛을 안 만들면 결국 또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햇빛 건물 안에 있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비타민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 내가 만들자 안 만들자 상관없이 만들어내면 호르몬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비타민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비타민 C는 재밌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비타민 C. 혹시 이제 제품을 딱 갔는데 나 비타민 C 사러 왔는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약사분이 약국에 가서 이거 근데 아스코르빈산 나 비타민 C 달래는데 그게 비타민 C 아니 아스코르빈산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이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게 비타민 C의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 비타민 C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양치 지나가 막 잇몸에서 피가 나고요. 혈관이 그냥 지 혼자 막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피가 난다 그래서 괴혈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죽어요. 근데 그 괴혈병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컬비라고 그래요. 스컬비. 그러니까 스컬비를 안 생기게 하는 아민이다. 아까 바이탈 아민. 스컬비를 안 생기게 하는 뭔가 물질이다. 그래서 A 플러스 스커비 그러니까 부정형의 A. 그래서 아스코르빅 액시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괴혈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물질. 그래서 여기 비타민 분류에서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약국에 갔는데 비타민 C 사러 왔는데요. 그런데 아스코르빅 액시드, 아스코르빈산 써 있으면 이거 비타민 C 아닌가 이러지 마시고 그게 비타민 C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32년도 얼마 안 됐어요. 저걸 발견한 사람이 37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해요. 영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저기 약국에 가서 이제 사다 보면 뭐 A 제약에 비타민 C도 있고 B 제약에 비타민 C 있고 C 제약에 비타민 C 뭐 이렇게 많지?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게 다 한 회사에서 나와요. 한 회사에서. 영국에서 만들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 A 제약, B 제약, C 제약에서 뿌려가지고 포장만 하는 거야.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액기 줄까? 요지액기 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비타민 C를 가져와서 회사끼리 나눠 가져가서 경쟁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비타민 C 80%가 그 영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머지 20%가 중국산. 그래서 영국산 비타민 C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가 제약회사 나오는 거 다 영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또 하나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영국에서 들어올 때 C등급, B등급, A등급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요게 크리스탈이라고 하고 요걸 파인이라고 하고 요걸 울트라 파인이라고 해서 가격 체계가 조금 틀려요. 뭐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거 등급도 있더라. 아니 등심 딱 들고 왔는데 어떤 건 툭불 붙이고 어떤 거는 원불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툭불이 원불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등급이 좋으면 흡수율이라든지 뭐 그 비타민 C 어떤 구성 그 퍼센티지라든지 이물질이 적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제된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알고 드시면 더 좋은데 일단은 그냥 괜찮으면 아무거나 사서 드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비타민 C를 이제 사람은 보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C는 거의 식물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 게 저기 보면 100g 당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100g 당입니다. 근데 100g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려면 오렌지나 파프리카나 귤 같은 거 저 하나 정도가 100g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정도가. 고추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100g당 딱 봤을 때 파프리카가 제일 많아. 파프리카 하나 확 씹으면 괜찮네, 그죠? 근데 파프리카를 생으로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 다 이렇게 뭐 볶아서 먹어. 볶으면 비타민 C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볶아서 먹는 건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 C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고추, 생으로 먹잖아. 먹어요. 근데 매일 10개씩 드셔야 돼. 그래 많이 먹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오렌지, 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보자고요. 오렌지, 귤을 하루에 2개를 먹으면 또는 3개 정도만 먹으면 한 100mg 정도는 먹겠구나. 하나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은 이게 일일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매일 먹어도 일단은 괴혈병은 안 걸려요. 그리고 비타민 C 부족증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장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음식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 C 방법이고요. 사람은 비타민 C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원숭이 중에 사람에 많이 가까운 원숭이들. 그러니까 많이 진화된 원숭이들도 못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새 중에 조금 더 진화된 새들. 요것들이 못 만들고 나머지 동물들은 거의 다 만들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내니까 더러운 거 먹어도 아마도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쥐가 시궁창에서 어떻게 저렇게 병 안 생기고 살까? 우리가 거기서 살면 아마 죽을 거야. 그 하수구물 먹다가 죽을 거야. 근데 생쥐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데 저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C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도 그런 항생제 이펙트도 있고 항바이러스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조류독감 뭔가 그런 새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리고 왜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거 옮길 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원숭이도 나오고 막 그래요. 중간 매개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보면 맨날 독감 걸리고 맨날 요즘에 또 뭐가 좀 있지만 그런 것도 비타민 C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검증이 됐거나 100% 그러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드실 수 있다면 하나라도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낫잖아요. 비싼 것도 아닌데 맨날 손만 열심히 씻으면 뭐해. 뭐 하나라도 좀 챙겨 먹어야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가 안 생긴다. 그래서 먹는다. 최소한 귤 3개는 먹는다. 요 정도가 이제 권장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장량이 100mg인데 이게 있어요. 비타민 C가 되게 여러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러 기능을 다 하려면 100mg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그냥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전 인구가 그걸 먹었을 때 부작용도 없고 다 문제가 없는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이 비타민을 공부하는 의사들은요 그건 택도 없어 이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보통 3에서 한 6g은 먹어요. 그러니까 3,000ml에서 6,000ml. 그러니까 3에서 6g 정도. 요즘에 뭐 약국에 가서 비타민 정제로 막 나온 거 보면 보통 한 개짜리가 1,000ml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g짜리예요. 저도 하루에 3g은 매일 먹어요. 특히 요즘은 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우리 직원들과 매일 같이 억지로 먹입니다. 그랬더니 다 온 가족 직원들 다 지금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먹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의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했더니 좋더라 이거예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한 3g 정도 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치료 용량으로 비타민 C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미국에 있는 캐스카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설사 안 할 때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타민 C 왜 먹다 보면 흡수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흡수가 안 되면 설사를 해요. 왜냐면 이게 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수분을 막 빨아들이니까 이게 부글부글하면서 나와요. 그게 평상시 때와 독감이 걸렸을 때가 틀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한 1, 2g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먹어보면요. 평상시에 먹으면 한 10g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근데 독감이 걸렸을 때는 막 100g 먹어도 설사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몸에서 그걸 더 필요로 하니까 흡수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설사하지 않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를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하다. 자기 몸에서. 그래서 나는 열이 나거나 이럴 때는 더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그 가이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하나 착안을 한 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 병원에 변비 환자 오잖아요. 비타민 C로 치료해요. 그냥 변비약 잘 안 줘요. 가격도 뭐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비타민 C 별로 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3g짜리를 한꺼번에 5포를 그럼 15g이잖아요. 15g을 요구르트 있잖아요. 왜 저기 그 요거트 이렇게 떠먹는 거 말고 저기 음식점 가면 하나씩 그냥 주는 거. 옛날엔 야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를 한 3g당 1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그릇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3g짜리 포로 돼 있으면 5개면 그 요구르트를 5개를 부어요. 그냥 먹으면 너무 셔요. 그래서 그걸 붓고 거기다가 풀어 막 쫙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어요. 딱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에서 밑에서 부글부글 쫙쫙 나옵니다. 쫙쫙.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타민 C가 장을 지나갔더니 장도 더 튼튼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요. 어쩌면 대장의 용종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용종 같은 것도 예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는 만큼을 배설시킨다고 조금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많이 먹어줌으로 해서 장벽에 있는 뭔가도 좋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게 더 좋은 변비 치료제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환자들이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량 비타민 C를 한 번씩 뻥뻥 먹는 변비 있을 때마다. 그랬더니 다음에 또 비타민 사러 오면서 저는 이게 변비 최고예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변비약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비약 먹으니까 용량을 더 늘려야 되고 더 늘려야 되고 내성 생기고 막 이러니까 싫어했는데 비타민 C는 또 자기가 딱 할 만큼만 딱 먹으면 되니까 그 건강도 챙기고 변비도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해서요. 이제 비타민 C가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제가 제일 저기 이제 8가지를 구분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산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 C는 왜 좋은 항산화제냐면 2번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항산화 작용하고 또 한 번 더 항산화 작용을 해요. 2번 작용하니까 좋죠. 항산화 작용이 첫 번째야. 그래서 항산화 작용으로 일단 노화 방지, 두 번째 세포의 회생. 그래서 뭔가 망가지려고 그러는 걸 녹을 닦아줬단 말이야. 깨끗해졌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 되고 간에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면역을 증진시켜요. 근데 또
항산화를 해서 면역을 좋게 해주지만 직접적으로 면역 세포를 좋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면역 증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요. 상처가 있을 때 빨리 치유되고 그런데 당연히 좋겠죠. 세 번째로 제가 비타민 C를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C는 콜라겐의 성분이에요. 콜라겐의 성분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 아민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면 뭔가 또 깨지면서 어떤 성분으로도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콜라겐 성분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나 피부가 처진 사람, 쭈글쭈글한 사람들이 열심히 먹으면 탄력이 생기겠죠. 근데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성분을 먹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게 콜라겐을 먹었어. 위장에서 다 분해돼. 아무짝에 소용 없잖아. 콜라겐을 직접 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비타민 C는 들어와서 성분이니까 몸 안에서 콜라겐의 성분이 돼서 콜라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좋다고 막 먹는 것보다 비타민 C 먹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져요. 제가 이렇게 좀 배가 좀 나오고 이 1년에 300일을 여기저기 조금 불려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작년에 이런 이제 여러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거 말고 이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하거든요. 근데 70번을 했어요. 그럼 70번을 진료 보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말에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찌다. 근데 검진을 했는데 심장 혈관에 칼슘 지수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좀 높게 나와도 혈관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좋은 거 있으면 비타민 C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혈액 순환에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뇌경색이나 이런 것까지도 길게 보면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피부를 좀 희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된다든지 철분 흡수를 돕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기능이고 저는 요 네 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로서 작용, 그래서 세포를 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뭐였죠? 면역 촉진, 그리고 이제 콜라겐 합성, 그리고 혈액 순환 요 네 가지 기능만 가지고도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아까 비타민 C 암 연구회라는 용어 제가 총무이사로 있었다고 그랬죠. 요즘에 뜨는 게 이 암입니다. 암. 얼마나 비타민 C가 암에 도움이 되느냐. 아직까지는 100%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환자들을 관리해주고 있는 의사가 한 5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회 정회원 분들이 한 400명 정도 되고 회원가입은 안 했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500여 분 되진 않을까. 제 생각에 한 5년 되면 한 3,000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암 환자 많이 옵니다. 많이 오셔서 항암 치료받고 비타민도 맞고 하면 빨리 확실히 이 부작용이 적은 것 같아요. 빨리 깨어나고. 근데 2005년도에 저게 나온 논문이 저거를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약으로서 그러니까 음식으로서의 비타민 C가 아니라 약으로서의 고농도의 비타민 C는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죽이더라. 그게 어디에서 나온 놈이냐? 개인이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밑에 쭉 가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어요. NIH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이 없어요. 옛날에 저 홍은동, 홍제동 쪽에 가면 국립보건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항암제로서 등록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이해만 하나 시킬게요. 자, 요게 비타민 C예요. 얘가 이제 몸에 딱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어떤 물질이 딱 나와. 그래서 몸을 좋게 해줬어. 요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찌꺼기잖아. 아까 콜라겐으로도 가고 일부는 배설도 될 거고. 근데 원래 비타민 C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요. 포도당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못 만들어내. 그 효소가 없어서 못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포도당에서 만들어지니까 모양이 포도당이랑 비슷해. 그 암세포가 많이 머리가 있다고 봐야.
내 먹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거든요. 우와 내 먹이가 막 쫙 깔려 있는 거야. 쫙쫙 잡아먹는 거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야 컵에 사이다가 있는데 딱 먹었더니 식초야. 와 콜라다 마셨는데 간장이야.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암세포가 와 포도당이다 딱 잡아먹었는데 산화된 비타민 C야. 산화된 비타민 C는 녹슨 비타민 C예요. 산패된 기름 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산화된 비타민 C는 안 좋아. 근데 산화된 비타민 C가 우리 몸엔 아까처럼 지나가서 콜라겐으로도 만들고 필요하면 배설되는데 배설 과정에서 물로 바뀌어요. 우리 몸은 그걸 물로 바꿀 능력이 있어요. 아주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 몸은 산화된 비타민 C의 손상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로 작용이 딱 끝나면 그 산화 물질이 나와도 그 물로 싹 바뀌어서 없어지고요. 필요에 따라서 원료로도 쓰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암세포는 그걸 물로 바꿀 효소가 없어.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마치 군인으로 치면 적군의 복장을 딱 하고 딱 가가지고 적군에 딱 들었더니 적군들이 우리 편 들어와. 딱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빠바바바방 싸우는 딱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이상적이죠.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되고 암세포한테는 파괴를 시키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3g도 택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 하냐면 주사로 그러니까 흡수를 못 시킬 수가 있으니까 주사로 넣는단 말이에요. 혈관 주사로 넣는데 한 80g 막 이렇게 나요. 보통 한 체중 한 60kg, 50kg, 60kg 되면 80g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8만 mg.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렇게 맞았더니 암세포가 확실히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치료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항암 치료를 받던 분들의 효과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검증을 하려면 이제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제 개인 하나 가지고는 경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안 알려줬죠? 그거 알려지려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둘이 경험했다고 밖에서 하면 그건 네 경험이지 이거지 뭐 그거를 체계를 잘 잡았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위원회 이암 환자도 오고 요암 환자도 오고 이암 환자도 오는데 A암, B암, C암 다 다양하게 오고 근데 대학병원은 어때요? 폐암을 보면 폐암만 쫙 보시니까 그 중에서 등급을 또 나눌 수도 있고 연구하기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오시는 40명 정도의 암 환자분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결과를 내도 그거는 혹시 비타민 C 안 했어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입소문도 많이 나 있고 그냥 환자들이 와서 되게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된다면 저런 책 읽어보시면 좋아요. 비타민 C가 암을 죽인다. 2008년에 나왔는데 저거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저 분이 쓰신 거예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학교 회장님이신데 직접 만나고 왔잖아요. 또 그다음에 요거는 2012년도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하병근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인데 아주 잘 진솔하게 비타민 C에 대해서 잘 써놨고 암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걸 읽다 보면은 저기 파란색으로 비타민 C 월드라는 사이트를 가르쳐줘요. 저 책에서. 거기에 이제 암 환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정보도 거기서 얻어가지고 가서 비타민 C도 맞고 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로 연구하는 대학들이에요. 우리는 연구 별로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임상 시험 중에 있대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비타민 C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한 1g이라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해서 1g, 1g, 1g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3g짜리 먹어도 되고 그래서 먹어보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매일 해보시다 보면 이게 확실히 좋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조금 이렇게 음성 이렇게 좀 이렇게 바이러스 막 돌아다닐 때는 더더욱 열심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